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그 마지막 주죠. 개인적으로 이제 올해 마지막을 여러분들과 같이 하네요. 그래?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그 실제 시험에서 34번부터 4, 5, 6, 7, 8, 9, 10, 34번부터 이제 출제되는 그 7문제가 나오는 이제 감정평가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어요. 근데 기초서인데 너무 그 요약도 아니고 그냥 일부만 설명이 돼 있어서 이 책으로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나중에 이제 기본서로 꼭 공부를 해 주셔야 되실 것 같고요. 이 감정평가는 시험에 이제 가까워졌을 때 제가 이거 보십시오라고 지적을 해드릴 거예요. 7문제 중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이론이 4개, 계산이 3개가 나왔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제 삼방식이라는 분야에서 계산 위주로 출제돼요. 뭐 이론적으로 나올 만한 게 내용이 많지는 않아서 그래서 계산은 잘 푸실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제외하고는 이제 먼저 이거 보십시오라고 이제 지정해드리면은 지정해드린 데서 한 4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나머지는 이제 계산인데, 그럼 계산은 그냥 감정평가 파트에 나오는 계산 문제는 2문제든 3문제든 그냥 4번을 찍어버려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하나는 최소 맞더라고요. 감정평가는. 통계적인 면에서. 그럼 뭐 아무것도 아니죠, 뭐. 이 감정평가라는 건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사회생활 하시면서 평택 지역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 수용을 많이 당하신 지역이다 보니까 신개발하면서 그러면 땅에 대한 보상 작업이 들어가거든요. 감정평가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얘기 그 면에서 많이 이제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감정평가는 우리 이제 부동산 관련 전문 직종 중에 그 중개업자분들은 공인중개사분들은 부동산 유통 거래를 담당하시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것이고 거래할 때 이제 그 객관적인 그 가치 있죠. 가격이 얼마냐 요거를 담당하는 전문업자들은 이제 감정평가사라는 주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관리를 어떻게 하냐라는 전문 직종으로 주택관리사 이렇게 3대 우리나라 부동산 국가고시 자격증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라는 것이 좀 어려워요. 그 시험 옛날에는 초창기 때는 그 뭐 투자 이런 거 잘 안 냈어요. 뭐 수요공고 대체제 보완제 거의 안 나왔어요. 금융 내용 없었어요. 금융에서는 그 대출 상황, 원리금 균등 이런 거밖에 내용이 없었고 뭐 그다음에 리츠가 있었어요. 뭐 유동화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낼 만한 데가 저기밖에 없어. 감정평가. 그 14문제 막 나오고 12문제 막 이렇게 출제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15회 때 그 사건 이후에 안 되겠다. 그래서 감정평가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을 이제 줄여줬어요. 줄여줘도 그래도 내용이 많아. 그래서 상당히 퍼져 있는 범위에서 한 7문제 정도가 출제되기 때문에 이거 7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광범위한 거를 다 공부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이 감정평가에 대한 논리는 그 7문제가 나온다 봤을 때 큰 주제가 있어요. 큰 주제는 역사적으로 이제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다는 뜻이죠. 그 중간 주제가 있고 이제 작은 주제가 있는데 그 올해는 거의 다 큰 주제 위주로 출제를 했어요. 이렇게 그 첫 번째 꼭 그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우선은 이제 큰 주제에 대한 첫 번째 논리로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28회 때 나왔었죠. 요거는 올해 뭐 틀림없이 나와야 될 주제가 됩니다. 큰 주제 중에 이론적인 면에서는 2가지가 있거든요. 요거하고 이제 가격 재원칙이 있어요. 감정평가사들이 가격을 구할 때 준수해야 될 여러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요거랑 요거는 큰 주제 이론적인 면의 큰 주제인데 옛날에는 이제 많이 나올 때는 꼭 같이 나왔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최소 매년 하나씩은 출제가 됩니다. 돌아가면서 출제하는 경향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여기 27회 때 나왔어요. 요거는 28회 때 나왔어요. 29회 때는? 뭐 내용이 근데 많지 않기 때문에 2가지 한번 다 뭐 보셔도 뭐 관계가 없습니다.
보자마자 답을 찾을 수가 있으실 거야. 그리고 이제 책 순서와 관계없이 이제 큰 주제에서 꼭 공부하실 거.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시제도는 이제 가격이 이제 얼마인지를 어떤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알립니다, 시장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가격 공시제도를 그 세 가지로 이제 언급이 돼 있어요. 토지 가격하고 이제 주택 가격하고 비주거용 부동산 이렇게 세 가지로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이 비슷해요. 그래서 어쨌든 가격 공시제도 꼭 공부하셔야 되는데 교과서 맨 마지막에 있다 보니까 안 하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안 하시면 이거 후회할 정도로 간단하게 나옵니다. 이것도 법조문처럼 공부하셔야 되고, 네 번째는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안 하시는 분이 계시대. 감정평가 규칙이 이제 올해도 2개가 나왔는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조문이 많지가 않아요. 그 평가사들한테 평가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한테 시험위원회에서는 중개사 쪽에서는 그냥 감정평가 규칙 범위 내에서 요거 가지고 문제를 내라 라는 식으로 지정을 합니다. 감정평가사 시험처럼 다양한 범위를 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공부가 이제 어느 정도 되신 다음에 평가론을 이제 집중적으로 한번 정리할 시간을 갖는다. 그러면은 아무리 안 하신다 하더라도 큰 주제 중에 요 4가지는 꼭 해주셔야 돼요. 이게 마지막에 노트로 정리해 드리면은 시험 보기 직전에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을 만약 A4 용지로 만약에 잡는다 그러면 요거는 한 페이지. 그 앞면만 한 장이 아니라 한 페이지 안에 되고 가격 재원칙도 한 페이지. 필요한 것만 하면은 그러니까 요거는 한 장이면은 이제 됩니다. 그리고 가격 공시 제도는 압축해서 정리하면은 한 페이지 반. 그냥 한 장? 그러니까 두 페이지 정도. 그리고 요거 감정부가 규칙은 뭐 한 페이지. 그러니까 전부 다 2장 반, A4지로 2장 반에 해놓고 최소 얘네들이 4문제가 나와요. 다른 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요것만 하셔도 4문제는 맞히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싫어하시는 계산 문제 위주로 출제되는 3방식 중에 이제 가격을 구하는 원가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있어요. 이름도 심상치 않죠. 그리고 수익 환원법. 나머지 이제 3가지가 가격 구하는 방법이죠. 다 계산 문제로 나오죠. 거의 다. 의뢰도 다 숫자로 나와가지고 근데 좀 난이도가 만만치 않게 나왔던 것 같아요. 새로운 형식의 문제도 나왔었고 그러면 안 풀면 되는 거죠. 4번 찍고 하나는 이제 맞으니까 최소. 그래서 어쨌든 이제 골고루 나왔기 때문에 29회 때 출제하는 출제원들도 이제 28회 때 다 나왔네 계산 문제로. 그러면은 이 중에서 뭐 또 하나 더 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처음처럼 통계를 잡는 시기처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나중에 하셔도 되고요. 오늘 잠깐 들어가겠지만은 나중에 정리하실 때 요 내용들을 꼭 보시고 이게 큰 주제가 되는 겁니다. 큰 주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이제 중간 주제도 있고요. 작은 주제도 있어요. 작은 주제는 이제 그동안 시험 30년 이상 보면서 뭐 한 문제 내지 2문제 나온 주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 우리 공부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큰 주제가 주로 나오고 이제 중간 주제가 가끔 나오는데 중간 주제 내용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08페이지의 이제 내용을 보시다 보면은 여기 이런 내용으로 공부하신다는 걸 알아두시면서 감정평가가 뭔 말이냐 그 개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에 규정된 개념, 그 법이 이제 잘못된 법입니다. 법 명칭이 바뀌었어요. 작년에 이제 바뀐 부분이라서 법 조문은 이제 무시하시고 감정평가란이라고 동그라미 1번은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 여기서는 줄칠 필요 없고 기본서에서 줄치시면 되실 거야. 감정평가가 뭐냐? 뭐 개념. 요거는 이제 첫 시간에 대한 내용 계속 요걸 끌고 다닐 겁니다. 그 토지 등이라고 나왔죠. 토지 등이니까 토지가 감정평가 대상물일 뿐만 아니라 등을 통해서 많은 이제 그 감정평가 대상물을 제시했겠죠. 근데 그 감정평가 대상물이 뭐라는 것은 사실상 요 감정평가 규칙에 들어가면은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세부적으로 물건마다 평가하는 방법이 다 달라가지고 뭐는 뭘로 평가하고 뭐는 뭘로 평가 막 이렇게 말씀드릴 거야. 그리고 토지 등의 이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가치는 추상적인가요? 아니면 구체적인 개념인가요? 추상적 개념이죠. 그 주관적 개념이야. 그래서 이제 가치를, 그 경제적 가치예요.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 있죠? 그 결과란 말은 가치를 판정한 결과 이렇게 돼 있죠. 가치를 판정한 그 결과라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를 뭘로? 가액으로 표시하는 작업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 내용들이 이제 우리 법에 규정된 거 그대로 보셔야 됩니다. 가액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라는 거죠. 그 앞에서 가치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했다 그랬어요. 그 해석하면 가액이라는 것은 앞에서 판정한 가치 있죠? 가치를 화폐액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줄여가지고 뭐라 한다? 가액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 추상적이었던 가치가 화폐액으로 표시될 때 우리나라 화폐 단위는 원이죠. 그러면 저 가치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저 부동산 가치는 얼마다, 1억이다 라고 표시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추상적이었던 것이 금액으로 굳혀야 됐죠. 그죠? 가치가 있다 없다 하면은 사람마다 해석이 중구난방이에요. 얼마큼 가치가 있는 거야? 뭐 이렇게 할 텐데 금액이 나오면은 저 부동산 가치의 가액은 1억이구나. 그럼 1억이면은 저 금액이 1억이 저거보다 좀 비싼 거, 싼 거에서 그 물건의 금액으로 위치가 정해져요. 위치가 정해지면은 다른 물건과 비교할 수가 있어 없어요? 금액으로 비교할 수가 있죠. 비싼 거 뭐가 있고 싼 거 뭐가 있고 금액으로 비교가 되니까 얘가 객관적인 위치가 정해져요. 결과적으로 이제 그 감정평가는 가액으로 표시한다고 봤을 때 이 가액으로 표시된 그 가치를 화폐로 표시된 걸 뭐라 그러냐? 이거를 가격이라 그럽니다. 가격. 그러면은 결국 우리나라 감정평가 정의를 그 해석해 보면은 가치를 판정하여 이거를 가격으로 뭐죠? 가치를 판정 가격으로 표현하는 작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하면 다시 한번 이거 줄이면은 가치를 판정하여 가격으로 표시하는 작업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가치라는 추상적이었던 것이 화폐 단위 원으로 표시되다 보니까 구체화됐죠. 그리고 주관적으로 해석했던 내용이 금액으로 표시되면 다른 물건과 비교가 가능해지는 객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길게 쓰면은 결국 우리나라 감정평가 정의는 토지 등의 주관적이며 그리고 이제 추상적인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가격으로 나타내는 작업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멋있는 정의가 이제 나와 있어요. 문구 하나밖에 안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럼 감정평가 행위가 가치 판정 가격으로 표현하는 작업이라 그랬어요. 그럼 가치를 판정하는 게 본질일까요? 가격으로 표시하는 게 본질일까요? 어느 게 본질일까?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뭐죠? 그렇죠.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역시 본질이라는 것은 가치를 판정하는 게 이게 본질이야. 왜냐면 평가사들이 가치를 왜곡되게 판정하잖아요. 그러면 가격은 화폐 단위로 묶어서 시장에 내보내는 가격이라 그랬죠. 화폐에 나타낸 거. 그러다 보니까 왜곡되게 물건의 가치를 판정하면은 가격도 왜곡이 되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감정평가 행위의 본질은 가치예요. 그래서 외국 책의 원서 보면은 감정평가는 가치를 이제 추계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어쨌든 이제 가치가 이제 본질이라는 건 좀 이따가 관련되는 주제, 중간 주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조문 하나만 잘 알아두세요. 가치를 판정할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렇게 하셔서 알기만 해주시기 바라고요. 점점 이 실체가 이제 보이실 때가 있어요. 주제별로. 그리고 이제 2번에 보면은 감정평가 분류가 있는데 이 분류라는 논리가 시험에 나오는 것은 거의 안 집어넣고요.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 보면은 감정평가사들의 평가할 분류 원칙과 예외가 몇 가지가 제시가 돼 있어요. 책이 없지만 요건 목차만이라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책에 있는 거 잠깐 보면은 거의 시험에 내지 않는 용어들이에요. 공적 평가하고 공인 평가라는 게 있어요. 공적 평가 거의 출제되지 않은 겁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공인 평가랑 공적 평가라 그랬을 때 공적 평가는 공적 기관이 행하는 평가를 말하고 감정평가 주체가
공인평가는 전문가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전문가에서 행하는 평가를 말해요. 우리 중개사 있죠? 공인중개사라 그러잖아. 그렇죠? 그 중개 업무는 공식 공인중개사. 그 공인 인자가 무슨 인자죠? 사람 인자요? 사람이 하는 그 사람 다 하겠지만은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전문가로 인정받은 중개업자분에 향해서 중개 업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중개는 공인중개야. 공인중개. 근데 중개 업무를 할 때 공적 중개도 있나요? 구청에서 그리고 이런 데서 공적 기관이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나요? 제가 중개업법 교수님한테 여쭤보니까 그 중개 쪽에는 공적 중개라는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감정평가에는 이 공적 평가가 공인평가 말고 공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공적 평가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하는 거야. 공적 기관이 공무원들이. 그래서 그게 특히 뭐냐면 우리 시험에 공적 평가하는 것이 나중에 그 가격 공시에 대해서 참고만 하세요. 공적 기관이 행하는 평가 말 그대로 공적 평가인데 나중에 이제 땅을 평가할 때 개별 공시지가라는 게 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하고 이제 개별 주택 가격. 요것만 잠깐 볼게요. 거의 출제되지 않으니까. 개별 공시지가하고 개별 주택 가격 평가할 때는 감정평가사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나라 땅은 필지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3천만 필지가 넘어요. 땅 그렇게 3천만 필지가 넘은 거를 우리나라 몇천 명의 감정평가사들이 이걸 다 평가할 수 있어요? 다 평가 못해. 이거 평가하려면은 이걸 평가하다가 1년 다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평가사들이 전문가인 공인평가를 하는 것은 이 3천만 필지 중에 표본 추출합니다. 약 50만 필지만 표본 추출해서 평가. 이거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그러면 나중에 공부하실 때 이것만 감정평가사들이 하고 예를 들어 3천만 필지 중에 50만 필지라고 하면 나머지 2,950만 필지 있죠? 이거 누가 해요? 공무원들이 하게 돼 있어요. 행정상의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공적평가 제도를 인정된다. 거기 독일의 평가위원, 우리나라 것도 몰라 죽겠는데 독일 것까지 이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우리는 독일 거 내지 않아요. 이게 우간다 거또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우간다 거를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천만령 우간다, 이렇게. 안드로메다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공적평가는 공적기관이, 그리고, 공인평가는 전문가, 공식적인 전문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필수적 평가는 임의적 평가는 구별하는 게 지문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개념상 구별이 가능하지 않아요. 필수 어떤 거야? 꼭 그러니까 감정평가일상이 발생하면은 반드시 감정평가를 의뢰해야 되는 경우예요. 이게 필수야, 필수. 근데 임의적 평가는 감정평가 주체한테 의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필수적 평가가 보상평가예요. 어느 지역이 수용하고 싶어, 공익사업 주체가. 그 수용하면은 그 수용 보상비를 산정해야 되잖아. 자기들이 공익사업 주체가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없죠, 보상비를. 공적 기관한테 어때요? 감정평가를 반드시 의뢰해야 돼. 그래서 평택지역이 만약 수용지구가 생겼다. 그러면은 그 공익사업 주체는 뭐죠? 감정평가 주체인 평가 의뢰하면 한국감정원이 와요. 가서 이제 땅값이 얼마인지 쭉 평가합니다. 토지 보상부터 하고 거기 수많은 지작물 평가 보상은 나중에 이제 또 후속 조치로 쭉 하게 되고 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아마 평택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그 한 100평 가지신 분은 지금 한 1조 정도 받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1000평 가지신 분은 한 지금 10조 정도 받으셔가지고 지금 이제 행복한 시기가 되신 것이 아닌가. 아유, 저도 한번 저희 집안도 한번 수용당해본 경험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땅이 있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 아버지는 뭐 하셨을까? 조상님 뭐 하셨을까? 이제 한번 수용당해보면 수용을 거절해서 재결까지 가고 행정소송까지 가는 경험을 한번 쭉 절차를 진행해봤으면은 더 현장감 있는 말씀을 드릴 텐데 수용당해본 경험이 없어. 저희 아버님 옛날에 집 짓다가 쫄자쫄자 망하시고, 그 돈까지 땅을 사서 얼마나 좋았을까. 잘 몰랐을 때도 땅 사세요 그랬었는데, 땅은 뭐 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수용당해본 경험은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 필수적 평가에 대한 그 보상평가가 있어요. 그 경매평가, 그리고 표준지,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표준지로 선정된 감정평가를 반드시 의뢰해야 됩니다. 보상평가, 경매평가, 표준지.
과세평가는 뭐 참고하시고, 근데 경매평가가 한번 나왔었죠. 경매평가를 임의적 평가라고 해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는 필수하고 임의적이라는 단어가 뉘앙스가 무슨 뜻인지 알기 때문에 필수적 평가에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종류만 알아두세요. 보상, 경매, 표준지 뭐 그 정도 하시면 되고, 그래도 공익평가, 사익평가 뭐 참고하시고요. 법정평가, 법대로 한다는 거죠. 법에 정해진 방법, 우리나라는 거의 다 법정평가입니다. 법정평가 여기까지 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시험에 나오는 게 언급이 없어. 그래서 그거를 한번 지금부터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나는 프린트에 그게 있어가지고 감정평가 분류인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약간 소개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 내용 들어가기보다는 감정평가 규칙이 있죠. 감정평가 규칙상에 명시되어 있는 분류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다 정답은 이거고, 예, 그 규칙상의 분류 체계가 큰 주제는 아니지만은 요 자체만 가지고도 중간 주제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제 규칙상의 분류해 보면은 원칙이 두 개가 있어요. 원칙이 있으면 뭐도 있겠어요. 야, 굉장하시네? 하나의 원칙이 있으면 그 원칙에 따른 예외가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원칙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잠깐 참고만 하세요.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하니까 적지 않으셔도 돼. 뭘 이렇게 필기를 이제 열심히. 나중에 기본관, 거기서 줄만 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원칙이 이제 하나가, 현황기준평가라는 게 있어요. 명칭에서 이제 이게 내용상 나오죠. 명칭. 어떤 느낌 들어요? 현황기준평가라는 것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현황기준평가가 뭐냐라는 내용이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 입법화된 지가 지금 한 5년인가 됐어요. 그럼 현황기준평가에 대한 논리가 우리 법의 규정이, 그 개념이 규정이 되기 전에도 시험에 나온 옛날 기출문제가 있어요. 그 옛날 기출문제 나온 것은 이제 해석상으로 현황기준평가가 뭐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기출문제집을 연습할 때 옛날 문제에 대한 논리는 그 보기를 다 수정을 해야 됩니다. 법률에 규정된 대로 해야 되고, 현황기준평가 뭔지는 작년 27회 때 나왔어요. 이미 개념상으로. 그럼 제가 이제 키워드만 말씀드리고, 우리 법률상의 키워드. 그럼 현황기준평가를 할 때는 우선은 감정평가할 때 기준시점이라는 말이 나와. 나중에 현황기준평가할 때 문구를 다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구상의 키워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만 다 동그라미 치셔가지고 요 말들이 제대로 붙어 있는가만 해석만 하시면 돼. 기준시점이란 말이 나와.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업자들이 감정평가할 때 말 그대로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합니다. 그 기준시점이 굉장히 중요해. 나중에 기준시점 자체가 요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중간 주제야. 감정평가 가격 결정할 때 뭐가 된다? 기준이 되는 날짜다. 그래서 항상 기준시점 꼭 명시를 해주게 돼 있고요.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상황 및 공법상 규제,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로 행하는 평가. 이걸 뭐라 그런다? 이거를 현황기준평가. 그래서 나중에 문구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현황기준평가랑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로 행하는 평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 문구상의 키워드가 세 가지야. 기준시점, 이용 상황, 그리고 공법상 제한을 받는 거. 이렇게 이제 단어가 가지고 이해만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다만 이용 상황을 악용할 우려가 있어. 현황기준평가라서 만약에 저런 거죠. 한 달 후에 이 본인 땅이 수용될 것이라는 것이 정보를 입수했어. 한 달 후에. 그래서 수용당하면 이제 보상을 받으러 보상평가를 하러 올 거 아니에요. 평가 주체들이. 그러면은, 본인 땅이 지금 상태가 지목이 답이야. 농사 짓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할까? 현황기준평가로 악용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집을 뚝딱뚝딱 져버리는 거야. 농사짓는 땅에다가 농작물 다 이제 그 파업 써버리고 건물을 간이건축물 져버려. 그럼 평가사가 평가하러 왔지, 한 달 후에 실제로. 오면은 이 땅에 건물이 있죠. 그럼 공고상 지목은 답인데 실제 이용 상태는 뭐야? 지금 현재로 뭘로 이용하고 있어? 대죠, 대. 그러면 답으로 보상평가 들어간 거랑 대로 보상평가 들어가는 경우가 어떨까? 금액이 같을까, 다를까? 완전히 다르죠. 답으로 보상 들어가면은 이거 한 10만 원. 그리고 대로 보상 들어가면 얼마? 1조. 우리는 1조, 줘, 앞으로 줘. 이렇게.
조단위 써야지. 그래서 한번 느낌이 좀 오잖아요. 세보지 못하겠지만은.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이제 뭘 악용한 사례야? 현황 기준 평가라는 규정을 악용한 사례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인정해 주면 돼야 안 돼요? 옛날에 초창기 우리 법이 이제 미진할 때는 이런 행위가 많았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법에는 뭐로 돼 있냐? 이용 상황을 하더라도 현황 평가를 악용할까봐 일시적이거나 불법적인 거 있죠. 일시적 이용 불법적인 것은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용상으로. 그래서 우선 법 조문만 알아두시고 기준 이점이 뭔지는 나중에 이제 찬찬히 기본서 할 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외가 이제 원칙이 있으면 예외도 있어요, 없어요? 예외도 있지. 예외도 나오네. 조문으로 이제 어차피 이게 앞으로 더 나올 거예요. 이제 입법화된 지가 한 5년밖에 안 돼서. 그러면 이제 조건평가라는 게 있어. 이 조건평가에 대한 법률상 규정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현황평가가 원칙이잖아요. 그럼 이용상황 그대로 하는 거죠. 근데 조건평가할 때 의뢰인이 사무실에 와서 본인이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 상황대로 평가하지 말고 이런 내가 요구하는 이런 상황 평가를 해 주십시오라고 그 조건을 달아서 평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있을 수가 있겠지. 그러면 조건평가라는 거는 뭐라 하냐면은 이용 상황 그대로 행하면은 현황 기준 평가라고 했잖아요. 그 이용 상황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별한 조건을 달아서 행하는 평가 있죠. 이걸 뭐죠? 이거를 조건평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조건을 달아서 행하는 평가를 조건평가. 그래서 실제와 다르게 가장 특별한 이제 조건을 상정해서 의뢰하는 평가가 조건평가야. 그 평가사는 실제 상황은 이런 상황인데 사무실에 와가지고 이렇게 평가해달라고 평가를 의뢰했어요. 그럼 조건평가를 달았다, 조건을 달았다 해서 무조건 조건평가 할까? 아니죠. 본인 땅이 답인데 내가 은행에 담보대출 받으려고 그러는데 내 땅을 담보로 제공해서 대출 받기 위해 하려고 했더니 담보대출 받으면은 한 1억밖에 안 된대. 근데 대로 만약에 담보대출 받으면 얼마 받아? 1조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알기 때문에 사무실에 와서 답이지만은 내 땅을 대로 좀 평가해 주십시오. 라고 조건을 단 거야. 실제 이용사가 다른 조건을 다른 감정평가한 거죠. 평가사는 알았어요 할까요? 아니면은 따져볼까? 따져봐야 돼요. 무조건 하면 안 돼. 걸려들어. 그 불법적인 행위로 평가사가. 그래서 이제 검토를 합니다. 검토 사항까지 맛배기만 보세요. 그 의뢰인에 제시된 이런 조건이 있죠. 조건이 합리적이냐, 그리고 적법하냐, 그리고 실현 가능하냐. 이런 거를 따져가지고 이 세 가지, 이게 법에 다 규정된 거야. 세 가지 그 요건을 다 충족하면은 뭐다? 조건평가하고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뭐죠? 거절하는 거야. 그러면 아까 본인 땅이 답인데 담보대출 받겨서 대로 평가해달라고 평가를 의뢰했어. 그럼 평가사는 뭐죠? 그거를? 현황평가예요? 조건평가해야 돼요? 거절해야 돼? 거절해야 되지. 왜? 불법이니까. 답이 뭔지 아시죠? 지금 시간 지났으니까, 공시법 하셨으니까, 답을 대로 평가해달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 규정을 위반한 거죠. 그러니까 의뢰인이 평가사한테 와서 우리 짜고 은행을 속이자라는 사기치자는 논리야. 평가사는 그걸 인정하면 안 돼. 거절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불법적이기 때문에 적법성에 해당되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친구 평가사가 있어요. 지난 연말연시에 올해 연말연시에 송년회 오랜만에 이제 한 적이 있는데 화요일날 학원에 갑자기 저녁 방송 끝났더니 몇 명이 우르르 왔어요. 모임 있는데 이제 제가 하도 참석 안 하니까 한 이제 5명이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1시 반에 한 10시 반? 그래서 근처에서 목동 근처에서 너는 잠깐 있었는데 다 부동산 쪽에 있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하는 얘기가 전부 부동산 얘기인데 그중에 이제 평가사도 있어요. 그 친구한테 이제 이런저런 이제 물어보죠.
어디가 땅이 괜찮니? 이런 식으로 어디가 괜찮아? 이런 이제 정보를 나누는데 중요한 것은 돈이 없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죠. 정보는 많아요. 근데 계산 그래서 잠깐 그 계좌를 보니까 13만 원이 있는 거야. 아이씨. 알면 뭐해 정보 그래서 에이씨 모르겠다 해가지고 근데 이제 어떤 좀 평가 그 친구 평가사한테 제가 이제 부탁을 한 거지. 나 영화 출연해야 된다. 그 원빈이 아저씨 2를 제작을 하는데 원빈이 지금 저 강원도에서 그 애 키우고 등기 생활을 하느라고 행복에 기어서 시간이 없나 봐. 그 내가 출연을 해야 되는데 원빈 역할을 나 몸값 얼마 받으면 좋겠니? 라고 그 친구한테 연말연시에 모임에서 물어봤어요. 친구는 뭐라고 답변할까요? 현황 평가할까요? 그 내가 제가 조건 달아서 평가한 거잖아. 제가 원빈 역할을 내가 대신하고 얼마 몸값 받으면 되겠니? 그럼 조건 평가할까요? 거절할까요? 친한 친구인데? 아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친구야 우리가 아무리 친하더라도 나도 양심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핸드폰으로 거울 만들어 저 보여주죠. 얼굴을 봐라. 너가 원빈 역할을 어떻게 하니? 실현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뭐죠? 거절을 하더라고요. 야 그렇게 술을 제가 저 술 안 먹으니까 막 술을 그래도 한번 해달라 그래서 보고서 좀 작성해다 그 술이 입만큼 취한 상태에서도 거절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실현 불가능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야 이게 우정관계가 이제 에이 우리 관계 끊자 하고 전화번호에 삭제를 하려다 말았죠. 어쨌든 이런 등 상황에 대한 논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의미는 현황이 원칙인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조건 평가가 하는데 이게 법에 그 참고상으로 이제 뭐 입법 배경은 5년 전에 감정부가 규칙이 없었던 이 현황 기준 평가랑 조건 평가 집어넣은 이유를 그 왜 입법화되는지 그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법제처에 들어가니까 왜 그러냐 봤더니 실무적으로 현황 평가를 이제 하는 게 원칙이라는 것은 실무적인 내용인데 조건 평가가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의뢰인이 요구하면 조건 평가하면 수수료 좀 더 받겠죠. 조건표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현황을 이제 원칙을 예외로 입법화시키고 조건평가할 때는 이런 하나하나를 검토해가지고 이거 해야 되느니 이유서를 작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건평가를 지나치게 많이 행하는 거를 방지하기엔 취지다 이런 식으로 입법화된 취지가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실무업계 그러니까 이게 그런 행위가 많았나 봐. 이게.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이제 원칙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뭐 내용상으로 단어들을 이제 잘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고. 근데 이제 요거는 최근에 나온 것이고 이 규칙상의 내용이 입법화 되기 전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원칙이 더 있어 하나 더. 요거는 이제 목차만 잡아 드릴게. 목차 개별평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개별평가는 느낌상 어떻게 평가하는 걸까요? 느낌상. 그렇죠. 물건별로 별도로 평가하는 거야. 물건마다 따로따로, 독립된 물건마다 따로따로 평가하는 게 개별평가야.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원칙인데. 와. 왜냐하면 예외가 터줏대 감이기 때문에. 예외가 유명한 게 3가지가, 그건 아주 자주 나와. 문제, 지문으로. 감정평가 규칙 문제를 단독, 이 자체가 문제거든요. 규칙상의 내용이다 설명 틀린 거. 그때도 그 지문 하나 정도로 좀 자주 나옵니다. 근데 이제 개별평가 원칙인데 일괄평가라는 게 있어. 느낌상 뭐 여기 책이 없으니까 제가 조문은 안 적어 드릴게. 구두상 말씀드리는 건 일괄평가 있다는 거 아시면 돼. 일괄평가는 어떻게 평가하는 걸까? 그렇죠. 그렇죠. 정확하게 되는 거야. 그럼 개별평가하는 물건이 있겠죠. 그 2개 물건이 있는 거야. 2개 물건이 전부 다 무슨 평가 원칙이야? 개별평가 원칙. 항상 원칙은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돼. 끌고 다니셔야 돼. A 물건과 B 물건이 있는데 얘네들이 전부 다 독립된 물건으로 개별평가 대상되는 물건이에요. 그 평가사가 A 물건, B 물건 감정평가 의뢰받았죠. 의뢰받으니까 평가로 가겠어, 안 가겠어? 평가로 안 가면 안 되니까. 평가로 가야겠지. 의뢰 받았으니까. 그 평가로 가서 나는 뭐 무슨 평가? 오늘 2개 물건 평가하는구나. 개별 평가 2개 하는구나. 라고 쫄래쫄래 그 자동차 가든 걸어서 가든 자전거 타러 가든 쫄래쫄래 가봤어. 현장에 도착했어. 도착했더니 2개 대상된 물건이 보니까 얘네들이
한꺼번에 거래되는 관행이 있네. 그리고 이게 얘네 뜰래야 뜰 수 없는 불가문의 관계 있어. 그러니까 뜰래야 뜰 수 없는 관계니까 어떻게 평가하라? 그냥 한꺼번에 평가하자. 그게 일괄평가가 돼. 그래서 우리 법조문에 대한 논리는 두 개 이상의 대상 물건이야. 두 개의 대상 물건이 무슨 평가할 대상 물건이겠어요? 해석하면은 원칙 개별 평가니까 개별 평가할 그 두 개의 대상 물건이 이렇게 앞에 이제 생략이 된 겁니다. 두 개 이상 대상 물건을 감정 평가를 받던 얘네들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든지 또는 이제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이 있다든지 그 얘네들은 일괄하여 감정 평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괄 평가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복합부동산이야. 그럼 복합부동산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거는 공부하셨죠? 1주차 때 어떻게, 뭐하고 뭐로 이루어진 부동산이에요? 어? 너무 오래돼가지고 1월 달에 이제 새해에 새로운 마음으로 이거 다시 한번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복합부동산이라는 것은 부동산하고 부동산이 결합된 거죠. 대표적인 부동산은 뭐야? 토지. 대표적인 부동산은 또 건물. 토지하고 건물은 각각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 아니겠어요? 독립된 부동산이니까 뭐예요? 얘네들을 따로따로 무슨 평가해야 돼? 개별 평가하는 거잖아. 그 개별 평가할 때 토지, 건물을 감정 평가로 가봤던 얘네들이 일체로 보통 거래되어 따로따로 거래되는 관행이 있어. 여러분들 아파트 거래하실 때 땅 따로 거래하고 땅 떼가지고 가져가지고 건물 따로 거래 이래요? 관행적으로 한꺼번에 거래되는 관행이 있지 않아요? 그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이 있더라. 이거 복합부동산이야. 얘네들 그래서 무슨 평가한다? 그냥 한꺼번에 퉁쳐서 평가하자. 그래서 당신 아파트 가격은 1억입니다라고 할 때는 1억 안에 뭐하고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땅값하고 건물 가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거래 관행상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저하고 집에 계신 그분을 친구가 평가하러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평가해요? 원래 무슨 평가 대상되는 물건이야? 개별 평가된 독립된 존재니까 그 친구는 저희 두 사람 평가할 때 무슨 평가할까? 개별 평가하더라고요. 따로따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집에 계신 분이 따로 평가를 원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전화해가지고 나만 따로 평가를 해주세요. 이렇게 했더라고요. 저는 일괄평가 받기 위해서 마트 가도 쫄래쫄래 붙고 싶은데 그분은 좀 떨어져서 다녀.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불쌍해 죽겠어. 이게 이제 일괄평가에 대한 논리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구분평가가 있어요. 구분평가는 한 개의 물건이 있어. 그럼 한 개의 물건이 무슨 평가할 물건이라고요? 개별 평가할 물건이야. 평가사가 하나의 물건 평가를 이렇게 온 거야. 평가를 왔는데, 그런데 이제, 나는 개별 평가를 왔는데, 보니까, 개별 평가 대상들은 하나의 물건이 용도가 다른 거, 가치가 다른 여러 개로 섞여져 있어. 그러니까 평가사는 어쩔 수 없이 비록 하나의 물건이라 하더라도 구성 요소가 워낙 가치가 다른 게 섞여져 있다 보니까 가치가 다른 거를 이제 그 안에서 따로 평가하자. 이런 논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죠? 그게 구분평가야. 그럼 구분평가 개념은 어떻게 하냐? 한 개의 물건이라도 뭐가 다른 거? 가치가 다른 것은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여러분 복합 건물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 복합 건물하고 복합 부동산은 같은 말일까? 다른 말일까? 다른 말이지. 그래서 글자 수가 다르잖아. 5글자, 4글자. 우선 다른 말인데 복합 건물 하면은 어떤 개념이죠? 뭐라고 하고 계세요? 상가하고 그쵸. 그러니까 얘는 복합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고려하는 거잖아요. 근데 복합 건물에서는 뭐는 고려 대상에서 빠져? 토지는 빠지는 거지. 건물이랑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건물을 감정평가하러 간 거지. 토지는 제외하고. 건물을 평가하러 갔더니 평가사가 직접 가보니까 하나의 소유자, 갑돌이 소유자 건물인데 위에는 이제 주거용 이용하고 밑에는 상업용 이용하는 거야. 하나의 물건이랑 뭐가 달라요? 가치가 다른 거야. 가치가 다른 것을 어떻게 평가하라? 따로따로 평가하자. 이거를 무슨 평가? 구분평가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가 다른 용도로 섞여서 이용하는 거. 이게 와 닿으세요? 예. 항상 요 예를 앞으로 계속 드는데 갑돌이인데 갑돌이가 얼짱인데 앞몸짱이야. 무슨 평가해?
무슨 일괄평가요? 일괄평가는 뭐 하는 거냐면 일괄평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두 개 이상의 독립된 대상 물건을 불가분행했을 때 일괄평가는 김덕기하고 원빈을 감정평가로 왔을 때 가만히 보니까 두 사람이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죠. 외모도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에이 개별평가 한꺼번에 평가하자. 아니, 이런 경우가 일괄평가고, 그러니까 일괄평가는 대상 물건이 두 개가 이상 있어야 돼. 이게 두 개 이상. 근데 이거는 이제 한 사람을 갑자기 평가하는 거잖아. 개별평가를 하는데 뭐가지 위에 가치하고 뭐가지 아래 가치가 같아야 달라요. 다르지.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평가한다? 구분평가하는 거야. 다 비록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워낙 차이가 심하네. 그래서 얼굴 부분 따로 평가하고 몸통 부분 따로 평가해서 두 가지 합산한 금액이 당시 전체 가격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무슨 평가? 구분평가야. 가치가 다른 것은 따로 평가하는 거. 부분평가. 이 부분평가는 또 조문이 좀 길어요. 이것도 하나의 대상 물건 평가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물건이 구분평가 대상되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 가치가 다른 거 섞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이 일체로 이용하고 있어. 하나의 용도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으니까 평가사는 당연히 개별평가하러 간 거겠, 개별평가 하려고 그러겠죠. 근데 건물주가 의뢰인이 갑자기 쫓아와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를 개별평가 대상으로 평가를 의뢰했지만은 이 중에서 일부분만 감정평가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평가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 얘기 들어보니까 합리적인 이유야. 그래서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의뢰받은 물건 중에 일부만을 평가하는 거 있죠. 그게 말 그대로 뭐다? 그게 부분평가야. 그 구분평가랑 달라요. 구분평가 하나의 물건의 가치가 다른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일체로 이용하지 않는 데 비해서 부분평가는 일체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갑돌이가 업무용 빌딩을 임대해 주고 있어요. 본인 사옥에서. 근데 이제 9층하고 10층은 본인이 이용하고 있고요. 근데 이 중에서 5층만 감정평가를 의뢰한 거야. 평가사가 감정평가로 갔죠. 하나의 업무용 빌딩이잖아. 하나의 용도를 이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분평가 대상되는 건 아니야. 구분평가는 하나의 용도가 아니라 여러 가지 용도가 섞여져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당연히 10층짜리 건물 평가 의뢰해서 10층짜리 평가를 오늘 하고 하루 좀 쉬고 빨리 퇴근해가지고 어묵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으로 평가사가 쫄래쫄래 왔는데 의뢰인이 밖에서 기다리다가 전체를 제가 의뢰한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5층만 따로 임대를 주려고 그러는데 이 적정한 임대료가 얼마를 산정하면 좋은지를 알기 위해서 감정평가 의뢰했습니다. 라고 한 거지. 그랬더니 알겠네 해가지고 요 전체 중에 일부만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이제 부분평가는 말 그대로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의 일부만을 평가한다. 그래서 뭐다? 부분평가다. 그러니까 원빈 있죠? 원빈. 이게 원빈 얼굴이잖아. 원빈 얼굴을 평가할 때는 당연히 무슨 평가예요? 개별 평가하겠지. 근데 이 중에서 원빈이 이 눈썹만 평가해달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 있겠지. 있을 수 있겠지. 아니면은 콧구멍만 보험에 들어야 되는데 콧구멍이 워낙 멋있어가지고 콧구멍만 보험에 들기 위해서 일부만 평가해달라 할 수도 있겠지. 원빈이가 가능하겠지. 그래서 이제 그 부리부리한 눈빛만 가지고 감정평가 해달라 할 수도 있을 거야. 적정한 예는 아니네요. 그래서 분류 체계가 나중에 이제 이게 말씀드린 이유가 중요한 단어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칙이 감정평가 분류라는 체제 하에서 끊임없이 앞으로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직 뭐만 구별하시면 되니까 원칙이 두 개가 있다. 현황 기준 평가랑 뭐다? 개별 평가 원칙 기준이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현황에 대한 개념이 쭉 나오죠. 현황 개념 이미 나왔고 여기 원칙에 예외가 있죠. 예외가 무슨 평가? 조건 평가고 개념을 알아두셔라. 이렇게 이런 게 있다는 정도 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 원칙이 개별 평가 원칙은 예외죠. 이게 참 많이 나온다. 일괄, 구분, 부분이 많이 나온다. 그리고 이 안에 설명해드리는 과정 중에 현황평가에서는 기준 시점이란 말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야. 이게 올해도 이제 이걸 가지고 지문으로 만들긴 했어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거. 요 한 단어가 중간 주제야. 중간 주제인 이유가 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 개념이긴 하지만은 나중에 이제 그 삼방식이나 이런 데 모든 분야 들어갈 때 기준 시점 가지고 장난을 치는 분야가 꽤 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점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있구나라는 것만 소개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이 책 가지고는 소개가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정의는 계속 끌고 간다 그랬고, 단어들이 프린트 있죠? 프린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번의 현황 기준 평가란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근데 가로치고 불법적이거나 일시적 이용은 제한한다 이렇게 돼 있죠.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의 기준을 감정 평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맞나요? 이거 맞죠? 키워드가 세 가지죠. 기준 시점, 이용 상황, 공법상 제한 받는 거. 이런 단어들을 이제 장난을 칠 겁니다. 이렇게. 2번의 구분 평가란 일체로 이용되고 물건 일부만을 평가하는 걸 말하는데 맞나요? 이거는 X죠. 이거 무슨 평가로 해야 돼? 부분 평가라고 하는 거야. 야, 이걸 벌써 기억하시다니 이건 만만치 않은 지문입니다. 굉장하십니다. 여러분들 전국 최강의 우리 그 학원이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 최강의 오전반이 되실 확률이 뭐 거의 100%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다시 109 밑에 3번 문제에 해당되는 것이 109페이지의 주제인 그 가격과 가치와의 관계, 이것도 중간 주제에 해당이 됩니다. 책만 읽어보면 무슨 말이 되게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 중간 주제에 해당되는 걸 조금만 쉬었다 해볼까요? 네, 첫 시간. 이따 세 번째 시간 좀 끝나고 그 예고해드린 대로 그동안 하셨던 거 잠깐 복습 차원에서 지금 문제는 많지 않아요. 한 20문제 정도 잠깐 문제 푸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설도 같이 할 예정이니까 이따가 준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2문제 이상 맞으시면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내년도에 2문제 이상 맞히기 만만치 않을걸요?